난 뭐 여고생이고 여자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수용을 하고 고려를 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얘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왈가불가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범인의 말장난에 우리가 놀아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 때 얼굴 공개 처음에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공개를 했죠.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국가의 위신이나 체면이 깎이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는 이 정도 했다라고 하는 면피 정도로 나가는 그 바람에 현실적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범법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동기가 설사 밝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형을 해야 된다,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게 우발범죄면 감형, 계획이면 가중,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는 우발적이었다, 나는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약방의 감초같이 이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수법 중에 하나다. 지금 근본적으로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진술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신뢰를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그것의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본인이 사실 세상이 살기가 싫어서 재미가 없어서 자기는 뭐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그 죽는 과정에서 누굴 한 명 데려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진술조차도 사실은 그것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진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품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관계 지배 형식으로서 자기가 뭔가 조절하고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느끼고 있는 이 절망을 외부로 뭔가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렸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죠. 이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범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어떤 원한이라든가 금전이라든가 또는 뭐 성적인 이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번에 그 범인과 이 피해자의 관계는 이전에 한 번도 면식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범인이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바로 거기 옆에 걸어서 가는 그 피해자를 본인이 목표로 선정을 하고 또 앞쪽에다 차를 세워놓고 휴대폰을 끄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 피해자를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그 행동들, 예컨대 뭐 택시를 뭐 이렇게 갈아탄다든지 도주하는 형태, 또 이제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무인 세탁소에 가서 혈흔이 묻은 그 옷을 뭐 세탁을 한다든가, 또 그 과정에서 CCTV에 노출된 여러 행동들을 보게 되면 전자담배를 뭐 약을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과연 저것이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우발적인 범죄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다면 세상이 살기 싫어서 자기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누굴 데려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논리 자체가 성립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행동들을 본다면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어떤 그 극단적인 선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여러 가지 어떤 진술들이 자기가 현재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진실이라든가 내면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고 어떤 형태로라든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그 의도에서 포장을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범죄자의 우발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 우발과 계획이라고 하는 그 개념적인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범인이 얘기하는 우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지나가다가 처음부터 그 여성을 자기는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다. 그 이전에 면식관계가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우발적으로 그 사람을 자기는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우발이지만, 우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흉기를 이미 2개를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범행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 외국인 여성과의 어떠한 그 사건, 바로 그 직후부터 흉기를 가지고 한 이틀 정도를 그 주변을 배회를 해 왔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거기에서 흉기도 하나도 아니고 사실은 2개를 준비를 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는 전형적인 사냥 탐색형 범죄다. 사냥을 하기 위해서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그 피해자를 선정한 것을 본인은 우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이전의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이 전부 계획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을 순간적으로 낚아챘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것을 계획으로 볼 거냐 우발로 볼 거냐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범죄자들은 피해자를 선정하는 가장 커다란 그 고려 요소가 있죠. 약한 상대죠.
저항 의지가 없다든지 또는 약한 상대 바로 옆에 그 상대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면 절대로 선정을 하지 않죠. 근데 이제 본인이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상태에서든지 자기는 누구를 살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살해 동기가 굉장히 충만되어 있는 그 과정에서 바로 자기가 발견했었던 그 사람이 이번에 피해를 당했던 그 여고생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난 뭐 여고생이고 여자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고려를 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얘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왈가불가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범인의 말장난에 우리가 놀아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어떤 얘기냐? 나는 사실 처음부터 살인을 하려고 뭐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 우발적으로 그 여성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앞뒤 전후 맥락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 얘기는 우리가 전혀 수용을 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고 24점이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보통 일반적으로 우발적인 범죄 그리고 사람을 살해하는 그 엄청난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연속되는 행위의 의미로 봤을 때는 대단히 예외적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서 자기 옷에 묻은 그 피를 제거를 하고 또 이제 거기서 전자담배와 관련된 것을 뭐 이렇게 바꾼다든지 적어도 그 CCTV에 나와 있는 그 남성의 행동만을 보게 된다면 이게 불과 얼마 전에 불과 뭐 1시간도 안 된 그 시간에 사람을 살해하고 도주를 한 자의 행동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그 시청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경찰에서도 신속하게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은 아마도 추정컨대 그 CCTV에 나와 있는 그 남성의 여러 가지 어떤 행태 그리고 이제 행동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거는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건 단정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그러한 그 범행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스스로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그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거죠. 즉 은폐 행동이 상당히 체계적이다. 그리고 이제 흉기를 2개를 준비를 했는데 실제 이제 범행에 사용됐던 그 흉기는 어디에다가 버려서 유기를 했다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경찰이 추가적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흉기가 하나 더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흉기를 하나가 아니라 복수를 준비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이후에 만약에 검거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많은 사람을 좀 살상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범죄를 일으켰을 그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결과론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또 연쇄살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원래 이제 연쇄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그 FBI의 그 텍스트에 의하면 3명 이상으로 나와 있어요. 3명 이상이고 그 각각의 동기가 자기 어떤 그 살인의 그 동기하고도 이렇게 일치하는 그러나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연쇄살인이라고 그러는데 최근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1명에서 2명 정도만 살인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우리 한국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연쇄살인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연쇄살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신상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 범죄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한다면 얼굴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거든요. 거기에는 그 치명적인 논리적 모순이나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공개 수배를 한 사람들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는데 얼굴을 전부 다 오픈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미 수사를 해가지고 어떤 증거가 명백하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 날 때까지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에 그러면은 공개 수배는 왜 하느냐 말이에요. 그럼 공개 수배 때 얼굴을 오픈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도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하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사람 얼굴을 전부 다 공개하는데 그렇다면 인터폴에 가입되어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커다란 어떤 그 뭐 논리적인 그런 모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분명한 어떤 그 증거가 있고 그렇다면 뭐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 지금까지 신상공개를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몇십 명이 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무죄로 나온 사람들이 있느냐? 전원이 한 명도 없다
라고 하면 100%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통계를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서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다 공개를 해야죠. 특히 이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어떤 성범죄자라든가 반드시 어떤 그 얼굴을 공개를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심리적인 그런 그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체면을 상당히 중시를 하기 때문에 이 범인들 입장에서 얼굴 공개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또 다른 의미로서는 범죄 예방 효과가 충분히 적어도 이 한국적인 사회에서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상 공개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이것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어떤 죄, 살인죄, 그리고 증거가 분명하다든지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뭐 신상공개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결론을 일단 내고 신상공개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예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그 당사자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5일 정도 지나가지고 발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런 거죠. 우린 절차적인 것을 좀 지켰다라고 하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나 반대한다라고 하면 공개를 안 하나요? 그럼 반대를 해가지고 5일간 유예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은 공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나 저기 뭐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아도 좋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부산의 돌려차기입니다.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 때 얼굴 공개 처음에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공개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강서구에 있는 한 구의원은 나 처벌해라. 그래서 실제로 이건 사문화가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국가의 위신이나 체면이 깎이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는 이 정도 했다라고 하는 면피 정도로 나가는 그 바람에 현실적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범법자로 만드는 거죠. 그럼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국가에서는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빨리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그 방향 트는 그 속도가 상당히 느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 뭐 너희들이 뭐 공개를 한다 안 한다 그 결정하고 우리 상관없이 우리 공개를 해버린다 라고 한다면 이 법과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괴리 속에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치 국가를 지향하는 그런 어떤 국가의 형태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상동기 범죄는 이 예방이라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이번에 이제 경찰청에서 순찰을 강화하겠다. 뭐 그 이상이 없죠. 왜냐하면 이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본인은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해서 뭐 두려워서 뭐 더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본인은 뭔가 내면에 있어서의 뭐 불안감, 두려움 또는 뭐 분노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 도대체 왜 저렇게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공격을 해서 살해까지 할까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는 것이지, 이전에는 이것을 무동기 범죄라고 그랬어요. 묻지마 범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실제로는 동기가 없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가 있긴 있으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해를 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상이라고 하는 오브노멀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붙인 거예요. 그것은 2023년에 신림역 사건이라든가 분당 서현역 사건이라든가 그 비슷한 시기에 두 사건이 거의 그냥 뭐 한 보름 간격으로 그렇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충격을 줬고, 이 무동기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에 대해서 우리 학계에서도 이것을 과연 이렇게 부르는 것이 과연 이게 적합한 것인가? 그건 언론에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경찰청에서는 공식적으로 무동기 묻지마 범죄는 이상동기 범죄로 한다라고 해서 2023년에 그렇게 했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이번 해까지 한 3년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내면에 어떤 그 사람을 살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살인 동기 이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그것이 이제 본인이 정확하게 진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정을 할 뿐이고, 또 사실은 이제 사법기관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범행 동기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살인한 그 행위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동기가 설사 밝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형을 해야 된다 또는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법원 살인죄 양형 규정에 보면 이게 우발범죄면은 감형, 계획이면은 가중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본인이 알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통상적으로 이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나는 우발적이었다, 나는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약방의 감초같이 이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수법 중에 하나다. 그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